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총선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방송 시간이 9시 27분인데 총선 투표율, 본투표율부터 한번 볼까요? 예, 9시 기준입니다. 9시 28분 현재 6.9%, 그러니까 7% 조금 넘어갔겠네요. 근데 이게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는 약간 지금 낮은 수치입니다. 1%포인트 정도 예. 낮습니다. 본투표율로는 그렇습니다. 예. 1시 이후에 저기 이렇게 합산되죠. 예, 합산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가상의 그래프는 축 치솟는 시간이 1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김문호가 되겠다. 김준일이 김문호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본인 예측치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게 꿈이 아니라 꿈이 문어예요. 문어의 꿈 있잖아요. 문어의 문어의 꿈. 꿈. 근데 문어들이 요즘 말로가 안 좋더라고. 뭐 문어 있잖아. 할미 문어 보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아주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있는데. 예, 그래요? 예. 아, 문어가 결국, 그 할미 문어가 음. 결국 자신의 몸까지 새끼 문어들한테 다 뜯어 먹기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죽죠. 원래 문어의 생애를 이렇게 쭉 그린 그렇군요.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그냥 40분짜리 다큐멘터리. 오래 살겠습니다. 문어도 안 할게. 물어 뜯으면 되는 거죠. 뭐 이응 문어께서 여전히 국힘 과반을 예상을 하셔서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 예측에 뭐 그런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지금 9시 기준으로 지금 이번에 6.9고 그 4년 전 총선이 8.0이에요. 8.0.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게 투표율이 전체에 낮아졌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은 4.5% 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투표율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러네요. 예, 66보다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약간. 그래서 저는 68% 봤거든요. 지금 수치로는 거의 정확해. 추세선으로 보면은 68에 수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김문호다. 김문호다. 네, 끝까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69를 얘기해서 아니 이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저는 70을 넘길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 오후에 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많이 나오세요. 무조건 70 예. 넘으면 좋죠. 근데 그쵸. 이제 현실적으로도 예측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민의를 많이 반영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럼요. 어떤 세대든지 어떤 그렇죠. 연령대든지 어떤 분이시든지 본인이 투표를 하시면 좋은 거죠. 뭐 본인 생각 그대로 반영되면 좋은 거니까. 이게 뭐 투표율은 지난 총선하고 그렇게 크게 뭐 차이 나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누가 투표를 하러 나왔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사전 투표는 대체로 좀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편한 거에 좀 익숙하니까 좀 이렇게 사전 투표는 약간 좀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진보 정당이 좀 유리하고 뭐 본 투표는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하다 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지난 사전 투표에서도 봤을 때는 이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이 좀 낮았거든요. 예. 근데 본 투표는 역시나 이제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고 본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낮아서 이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이 좀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누가 나왔느냐를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좀 뭐랄까 보수 쪽 유권자보다는 진보 쪽 유권자들이 조금 더 신나서 투표장에 나왔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가 7.5, 최저는 오히려 광주입니다. 광주가 굉장히 본투표율이 네, 사전 투표가. 본투표율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이미 다 했다, 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제일 사전 투표율이 높은 데가 보통은 전남이었고요. 그렇죠. 광주도 좀 비슷하고요. 예.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항상 낮았어요. 제일 낮은 데가 보통 대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도 그랬거든요. 예. 대구가 제일 낮고 전남이 제일 높고 전남 광주가 제일 높았어요. 예. 근데 2020년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질 수가 없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주 우리가 민감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래저래 뭐 투표율을 그렇습니다. 보고 최종 투표율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최종 투표율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65%가 넘으면은 우리가 승리한다. 굉장히 좀 저는 겸손하게 아니면 일부러 조금 몸을 낮추는 전략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66% 지난번에 나와 66.2%가 나왔는데 180대 103이었어요. 그게 예. 결과가. 예. 그 얘기인즉슨 66%가 넘으면은 크게 이긴다. 민주당이 크게 이긴다로 보는 게 같고 저는 68%가 가면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힘 100석 언더다. 예, 68%가 가면 국힘 100석. 68%로 가면 국힘 100석 언더다. 예, 100석 언더로 간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무조건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조건 진보가 유리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한 6차 조사가 있어요. 총선 6차 조사. 예. 요거가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봅니다. 예.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5,000명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번 총선 인식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가 52고요. 저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찍겠다가 40이에요. 그러면은 52대 40. 그럼 12%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조사에서 뭐 이게 9%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도 있고 뭐 더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략 10에서 12 정도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2020년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80%였어요. 60대가 80, 70대 이상이 79. 그러니까 80으로 보면 돼요. 예. 그리고 2030이 20대가 58, 30대가 57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디에서 더 올라가겠습니까? 노년층도 올라가죠. 근데 이미 할 사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80% 소수가 올라가고 예. 2030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4050도 있고. 4050도 조금씩 다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2030의 보수화를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2030은 보수화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스윙보터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예. 52대 40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렴하는 거예요. 평균에 더. 그래서 오히려 벌어지게 돼 있다.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대 진영으로 하면은 비슷하지만 투표율이 중도층에 어디로 어느 비율로 갈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52대 40으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역구마다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거를 한 3%, 4%는 그래도 보지는 않습니까? 정당을 보고 먼저 많이 찍기는 하지만 맞아요. 한국의 유권자들이 근데 총선의 특징이 어쨌든 대선은 전국적으로 한 명의 인물을 뽑는 그렇죠. 것인 반면에 네. 이 총선은 각 지역구별로 또 이슈도 있고 그렇죠. 또 시민의 여론 동향도 있으니까 네. 꼭 지역구 투표와 또 비례대표 투표가 같이 가지도 않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 이제 수도권이나 뭐 충청 지역 이쪽에는 뭐 그 좀 격전지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뭐 민주당이 180석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한 40석 정도는 굉장히 좀 근소하게 붙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좀 몇 가지 변동이 있었다면은 이 선거 결과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세적으로는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한 건 맞지만 이 지역별로 격전지의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가 좀 크게 좀 출렁일 수도 있는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정상 기자는 몇 석이나 보세요? 몇 퍼센트 투표율 예상했었어요? 저는 한 70% 언저리 될 70%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저리. 지금은 70%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그렇게 비겁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6시 이후에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몇 석이나 범야권은 몇 석이나 될 것 같습니다. 범야권은 뭐 지난 선거와 좀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범야권 180석 정도. 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 범야권이 지금 200석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김준일 대표는 밤에 그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이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이거 쓰고 있었어. 그래서 패친이니까 한번 제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석수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구별로 한번 제가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별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권역별로 국민의힘이 유력한 데와
국민의힘이 접전인데를 다 기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유력한 데가 서울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가불. 뭐 그리고 접전은 용산, 동작을, 영등포의 양천가 뭐 이 정도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7석에서 11석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경기는 국민의힘이 2석에서 6석, 그리고 인천은 1석에서 3석, 충청도는 충북이 3석에서 4석, 충남이 4석에서 5석. 그래서 총 합치면은 충청도 전체가 7석에서 9석 정도 보고 있고요. 예. 강원도는 5석에서 6석. 그리고 TK는 24석 확정. 그러니까 무소속 최경환 빼놓고. 예. PK는 20석에서 29석 이렇게 봤어요. 접전 예. 지역 뭐 이제 포함하고 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홍보하려는 거 아닌데 궁금하신 분은 제 페이스북을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역구가 예. 최소 66에서 최대 88이에요. 예. 지역구만. 지역구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례를 더해야 되잖아요. 예. 비례가 15석에서 17석 받거든요. 그러면은 몇 석이 나오면은 예. 최소 81석에서 최대 105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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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레인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레인지가 81석에서 105석인데 저한테 숫자를 찍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97석을 찍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105석에 더 가깝네. 105석에 좀 더 가까운데 왜냐하면은 이 부울경에서 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권역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는데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보다 보수 후보가 실제 가보면 조금 더 잘 나와요. 예. 1~2%포인트 더 잘 나오는 경향성인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게 더 많아요. 이를테면 40대 30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뭐 민주당 30, 국민의힘 지지자 40. 예. 근데 여주가 붙었어. 라고 한다라면은 원래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민주당은 찍는 게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있거든요. 이런 예들을 감안을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97석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스코어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상한 거는 민주당 182석,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쳐서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97석, 예. 조국혁신당 13석, 새로미래 2석, 개혁신당 2석, 녹색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무소속 1석 해서 300석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비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 이 숫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을 12석밖에 안 받고 조국혁신당 13석. 국민의미래가 지난번에 19석이었는데 네, 17석이니까 예. 마이너스 2밖에 안 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4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예. 아까 전에 15석에서 17석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 반영을 한 건데 어쨌든 제가 계산한 거는 17석으로 일단은 그렇게. 근데 완전히 찌찌뽕인 것 같은 게 제가 195 범야권 1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범야권이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범야권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미래는 별로 염두에 안 뒀었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김준일 대표가 한 게 더불어민주당 182, 조국혁신당 13이니까 더하면 195네. 195예요. 그렇죠. 네, 네. 거의 찌찌뽕이네. 네. 거의 뭐 비슷하게 예. 예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반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뉴스데스크에서도 분명히 이제 제가 제 TV에서도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상파나 신문에서는 아무래도 과감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오늘 방금 전에 KBS 라디오에서 왔거든요. 네. 이거 그대로 제가 예측했어요. 아 그래요? KBS에서 화들짝 놀랐겠네.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기자들이 200석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상 전 그 초접전 지역구라고 분류되는 것을 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200석을 넘으려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딱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것도 엄밀하게 분석한 게 아니야. 제가 내가 이거는 보기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분류한 기준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예. 초접전이면은 보통은 이제 접전이라고 하면 5%포인트 안팎을 얘기를 하고 예. 초접전은 뭐 3에서 2 정도를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초접전이라는 데의 성격이 어느 정당이 일관되게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다 섞여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의 전체적인 판세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55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 접전이. 근데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제 부의경은 조금 다르긴 한데 나머지 지역은 다 접전이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지고 있으면서 접전이야.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이번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질지 모른다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취재를 한 바도 있지만은 이거는 장성철 소장이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받은 건데 예. 깜깜이 기간 동안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안 좋아졌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예.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뒤집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2020년에도 접전 지역 50개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반반씩 나눠 가진 게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다 쓸려가 알아서 180대 103이 된 거예요. 예. 이번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접전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접전이 이미 상당수가 민주당이 앞서 있는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전의 성격이 이미 민주당이 앞서고 그걸 지금 유지했다 선거 막판까지. 예, 8대 2 정도나 뭐 7대 3 정도로 민주당이 앞서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제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안 세봤구나 이런 생각을 제대로 안 세봤지. 예, 왜냐하면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모호하게 말하고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이제 지상파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만약에 지상파 기자였으면 지상파 기자였으니까 그런 신분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건데 제가 꼼꼼히 세보니까 200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1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게 84 플러스 19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그래서 103이 나왔어요. 근데 비례를 지금 마이너스 2를 두셨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101이 돼버려요. 그러면 서울에서 조금 뺏긴다고 치고요. 8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잖아요. 그때. 그리고 경기는 7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경기와 충청이 지금 저는 좋아. 그러니까 좋아 민주당이. 서울은 사실은 큰 변수가 아니고 예. 경기가 지난번에 7개였는데 예. 이번에 최악의 경우 3개밖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그래. 무조건 빠지고요. 예. PK가 되게 중요해요. 이번이 그렇죠. 최대 격전지가 PK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부울경이 그러니까 3-3-1이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부산 3개, 경남 3개, 울산 하나라고 됐는데 예. 지금 판세를 보면은 민주당이 제가 한 부울경에서 11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7석에서 11석 정도 가져갈 것 같고 여기에 심지어 진보당은 뺀 거예요. 진보당이 2석이 더 들어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 2석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7석이었던 게 13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진보가 거의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석 언더가 지난번 기준으로 하면 간당간당한데 여기에서 이미 부울경에서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된다. 제가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서울이 8 그리고 경기가 7이었는데 국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서울에서 한두 개를 더 가져간다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경기에서는 마이너스 4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한두 개를 덜 가져간다라고 계산했어요. 한 5 정도? 예, 그래서 서로 간에 퉁친다. 서울과 경기가 서로 간에 퉁친다. 그러면 남은 건 부울경인데 부울경 합해서 민주당은 7개를 가져갔었거든요. 지난번에 3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7개를 가져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12개까지 보거든. 그러면 3개만 더 가져가도 아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103 빼기 마이너스 5는 98. 98. 98. 내가 딱 98이나 맞네. 그렇지. 97석. 그렇지. 98이나 99 정도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장해찬 후보가 떨어진다면 장해찬 후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망고의 역적이 되는 거죠. 개라고 하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개인적인 친구도 있어야지. 제가 뭐 국민의힘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다 정치인들 잘 아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하는데 어쨌든 장해찬 후보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밌어지는 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97석 뭐 이 정도 98석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이제 100석을 넘겨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경환이 일단 무소속인데 여기 표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그나마 가장 조금
정치적으로 가까운 게 개혁신당 쪽이거든요. 예.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그 바짓가랑이 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개혁신당이 이런 도도한 막 탄핵의 물결이 막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붙을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개혁신당도 탄핵이랄지 특검이랄지 이런 거는 아니 이미 뭐 말을 해놓은 것도 그리고 있고, 그쪽도 예,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원한이 더 깊어. 솔직히 윤석열한테 원한이 더 깊다고 거기가. 그래서 특검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찬성한다고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특검의 결과 때문에 아 탄핵까지 가야 되고 뭐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새롭게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예, 그때 가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뭐 변수나 이 어떤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가 했던 행위들이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없겠죠. 네. 그리고 예. 역대 이런 뭐 이런 몇 마디 뭐 모여 주십시오 뭐 이런 네. 걸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예, 바뀐 적이 없어요. 사실 깜깜이 기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어떤 카드를 꺼낼까가 제일 관심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일단 여론조사 추이상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좀 열세였던 거는 맞으니까 이 역전의 계기가 있으면 이제 깜깜이 기간이 역전의 계기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삼겹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삼겹살과 그다음에 김준혁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어. 김준혁이 그렇게 수원 쪽에서 다른 지역구까지 넓게 그 지역구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넓게 어떤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지역구에서는 양문석과 김준혁이 빠지는 건 눈에 보인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보이는데 안산 상록하고 수원 정 자체가 원래 민주당이 많이 좀 밭자체가 유리한 데라서 빠지고 있음에도 역전되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징후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안산 상록 같은 경우에는 양문석 대 이제 장성민 예. 이 후보잖아요. 장성민 후보가 어쨌든 원래는 이제 이쪽 DJ 쪽에 있다가 이제 옮기신 분이잖아요.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DJ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호감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있고 최악의 우리 이번 254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비호감 2명이 붙는 데가 지금 김준혁, 이수정 여기거든요. 지금. 대파와. 뭐 어쨌든 네. 뭐 동의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양당에서 보기에 그렇지. 이쪽은 김준혁이 제일 비호감, 이쪽은 네. 이수정이 제일 비호감이에요. 거의.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상쇄야 상쇄. 네. 서로 대파 격파랑 네. 이제 뭐 연산군 뭐 이게 상쇄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고발을 당했거든요. 고발당했어요? 고발 당했었잖아 국민의힘에 의해서. 언제? 그러니까 과거에 KBS에 있을 때 네. 그 인용 보도한 거 있죠. 예. 인용 보도한 거 가지고 이제 고발을 아, 했다 진짜? 그랬어. 경찰청에다 인용 보도를 한 거를 고발한다 그랬죠. 예. 제가 오프닝에서 인용 보도를 했고 뉴스타파 관련해서 뉴스타파 그 김만배 신앙님 그 이슈가 터지기 전에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뉴스타파 전에도. 근데 이제 3월 6일이었나요? 대선 전에 그 보도가 있고 몇몇 방송사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을 했죠. 그 인용을 한 거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그 이후의 기사들 쭉 보시면 그걸로 선거 총선 때 이용할 것이다. 그게 이제 10월이에요. 9월, 10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27일에 마지막 오프닝을 하고 11월 20일에 KBS를 퇴사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특정 시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 본청에 있는 간부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몰래. 걱정 마. 기소 당할 사안도 아니야. 조사하기도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은 이거가 굉장히 큰 흑막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4월 총선 전에 검찰에서 캐비넷에서 뭘 터뜨릴 것이다. 정상근 기자 아까 이제 뭐가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피고발인이면 조사라도 받아야 되잖아. 경찰에서.
아직 조사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조사를 안 해. 총선 사실 올스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네. 한 건이잖아요. 네. 전 국민의힘에 2건 고발당해요.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방송이야 지금 이게. 네. 어제 내가 장윤선 취재 편의점 갔는데 네. 장윤선 기자도 최근에 경찰 연락 왔대. 고발당해가지고 요즘 네. 고발 좀 그만하라고 좀 제발. 근데 아니, 심지어는 경찰에서 연락도 안 왔어. 안 왔어요? 저는 한 건은 오고 연락도 안 왔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혹세무민하면서 일종의 이제 선전선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김만배 그 신앙님 사건에서 중요한 팩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증거들이거든. 맞아요. 예,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당사자들이 신앙님이나 뭐 봉지욱이나 뉴스타파의 당사자들이 그 보도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의심했던 그 정황 증거,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김만배로부터 신앙님이 돈을 받았다. 그 값어치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심지어는 언론사들로부터도 오퍼를 받고 그게 몇 천만 원, 억 단위가 되고 실제로 또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가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포렌식으로 예. 검찰에서 왜 이런 거를 안 까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까는지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제 언론 28년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법정 제지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고 기자 생활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정정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이제까지. 근데 이것 때문에 끌려가서 법정 제재를 당했거든요. 최초로 28년 최초로 법정 제재를 당했는데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해서도 총선이 끝나면 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모욕을 당했고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는지는 좀 가려졌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적인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진실 여부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 대장동 특검을 제가 하자고 하는 이유도 정말 좀 다 했으면 좋겠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죠.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다 밝히세요.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 밝히시라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유죄와 무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앞으로의 향후 정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개헌도 하고 대통령도 뽑고 좀 깔끔한 개울한 마음에서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찜찜한 상태로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언론 플레이를 받아서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몰래 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치욕스러워서 사전투표를 몰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네. 자 잠시 너무 많았어 지금.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네. 안 된다고. 그 그렇습니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예. 해요. 예.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갔다 하면은 네. 방심위에서 저를 징계를 해요. 저와 관련된 것만 7건이 징계. 제가 지금 징계받은 거 최다거든요. 지금 관련된 방송사가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징계를 요즘 하니까 심지어는 평화방송은 개국 이래 처음으로 저 때문에 법정 제재를 받아요. 가톨릭 방송, 평화방송. 근데 그 발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태원 참사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사법 거부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는 그게 왜 아직도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갖 고소 고발 이제 제재 막 이런 걸로 입틀막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풍이 불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하면은 그럼요. 예, 지난 이게, 2년 내내의 이게 국정기조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언론 예. 자유를 탄압하고 제대로 평가받는 정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예. 거를 지금 법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단이 난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의 총선 전략은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어그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조들이 이제 뭐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약간 피곤하고 좀 질리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지금 현재 투표율 현재 기준 10시 기준이네요. 10.4% 나왔고요. 21대 총선에서는 11.4%. 아침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네. 예. 그렇네요. 예, 1%포인트 차이가 나고 그 전에는 1.1%포인트 차. 그 전전에는 2% 가까이 1.9%포인트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종 뭐 보면 예. 거의 70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68, 9 정도 나오겠네요. 예. 예, 8, 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 우석수를 먼저 말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복귀를 해보면 결국은 만약에 그 예상대로 야당이 압승을 한다면, 범야권이 압승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누구 탓입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어떤 책임의 크기를 나누자면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건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틀막 정권을 이제 하면서 뭐 본인이 진짜 입을 이제 경호해서 막은 것도 있고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MBC 전용기 배제한 거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선방심에서 온갖 거 다 징계하고 지금 뭐 고소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종섭도 본인이 다 한 거야. 네, 맞아요. 본인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무능 무책임 이태원 참사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무능 무책임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렇죠. 법을 이제 본인의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9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족에 관련된 거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제 각종 의혹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감싸기를 하고 이게 모든 게 지금 완전히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분노가 여기 다 쌓여 있거든. 그렇죠. 2030들이 자기를 찍어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배신을 할 경우에는. 예. 최초로 거부권, 가족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고 그다음에 98년 이후에 3.1절 기념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최초의 영부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 12월 이후에 한 넉 달 이상을 안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뭔가 그때야 선거 관리 때문에 총선 관리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때야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은 그렇게 호주 대사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이제 철회는 했지만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가보도록 하고 우리 훌륭한 윤희용 센터장이 또 여론조사 잘 분석해 주시니까 이번 선거, 그러니까 뭐 길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것들이 다 영향을 줬는데 어쨌든 선거 임박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렇죠. 용산의 두 가지의 가장 판단 착오가 이종섭하고 대파거든요.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종섭이 출국을 한 게 3월 10일이에요. 딱 총선 한 달 남겨놓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출국 금지당했는데 나가네 마네 이게 이제 점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된 거죠. 3월 10일 이전 여론조사랑 3월 10일 이후 여론조사랑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제가 여론조사를 거의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심지어는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히 서울이 비정상적으로 조금 국민의힘이 잘 나왔어요. 3월 첫째 주에 서울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45%가 나왔는데 맞아. 이게 20%대로 떨어집니다. 이 3월 10일 이후에. 한국갤럽 같은 곳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워낙 샘플 수가 적으니까 오차 범위가 크기는 해요. 1000명이 아니라 이거는 뭐 18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만시지탄이지. 그때 사퇴를 시켰어야지 만약에 하려면은. 3월 18일 날 대파를 들었어요. 열흘도 안 돼서 3월 10일과 그리고 그게 기사화된 게 3월 20일이거든요. 그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딱 열흘 간격으로 완전 폭탄 두 개를 딱 투하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선거가. 그러네. 왜 이렇게 안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여기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윤희용 센터장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정상근 기자와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윤희용 센터장님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지금 한국갤럽이 한국갤럽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숫자가 잘 안 바뀌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울 특히 이제 샘플 수가 작긴 하지만 한 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확 바뀌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1월, 2월까지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서울에서 특히 서울의 보수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서울의 보수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그게 어느 틈에 이렇게 쓱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계기를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종섭 대사 임명 3월 10일, 3월 18일 대파 합리적 가격이었다. 875원. 예, 잊혀지지가 않아. 875원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주도했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된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경우도 많다. 네.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정권제 초반기였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선거 캠페인이 정말 잘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고, 그것이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 이제 이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사실은 캠페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유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당들 중에 가장 나은 정당을 아니면 좀 덜 나쁜 정당을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기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권을 맡겨준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후자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권자들은. 왜냐하면 그렇죠. 반복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여권의 선거 전략에서는 앞에 것은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한 것이잖아요. 이제 여야 간에 비교를 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어쨌든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은 여당을 찍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으로 가자면 우리가 이제 책임을 맡긴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물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프레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여당의 전략이 거의 이제 통하지 않은 그런 상황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졌지만 그 결정적인 계기가 원자 폭탄 두 방이었던 건 맞지만 어쨌든 그 전에도 사실상 일본은 계속 패전의 길로 가고 있는 미드웨이 흐름이 예전에서 그냥 끝났죠. 있었거든요. 미드웨이 예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이종섭과 대파가 강렬한 이번 선거에서 프레임으로 작동하긴 했지만 예. 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정권 심판 여론은 지속적으로 계속 강해 왔다고 보고 구도는 분명히 있었어. 예. 예. 구도는 계속 그렇게 있었고 예. 그 원인은 그 고고하게 이어져 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좀 있었던 일을 보면은 이제 야당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예전에 그 쉬운 수능을 좀 예로 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수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섣불렀다라는 비판이 가해지자 온 공무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쉬운 수능이 맞고 사교육 카르텔이 있고 이렇게 그냥 몰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이런 섣부른 발언을 국가기관이 모두가 동원돼서 이 대통령의 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나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대파도 저는 이번에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875원이라고 얘기를 875원이었고 그것이 대통령이 이 정도면 합리적이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옆에서는 또 농수산부 장관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팝니다라고 얘기했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되게 화가 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했던 것들이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어쨌든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대파를 875원으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 하나로마트가 그렇게 또 세일을 그렇죠. 계속 나가고 예. 그러니까 좀 이 대통령의 좀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계속 고고하게 좀 이어져 왔고 이것이 이제 이종석과 대파라는 좀 일종의 좀 원자폭탄 두 개로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트리거 들어요. 역할을 예. 맞아요. 하시고 거기에는 예.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출연도 사실은 배경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대중 여론을 하면서 약간 이제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되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간혹 이제 있는데 그 조국 혁신당의 출연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국 혁신당이 출연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이제 상기가 되고 그러면 중도층들이 상당히 사실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야당에는 상당히 악재고 여권에는 이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의 스피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되게 되면서 야권이 혼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이제 전망인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출연이 사실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고 야권 성향층들의 약간 위축되어 있던 그 정권 심판 기류들을 굉장히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어떤 기분 나쁘거나 화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폭발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출연이 그런 이제 엄밀하게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상당히 준 부분이 있어서 야권층에게 오히려 심판 정서를 강하게 또는 그렇죠. 더 선택지들이 많아지면서 넓혀주는 그런 효과를 이번에 이제 작용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두 가지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그 배경 요인도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신비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공정을 그렇게 이제 염원했던 국민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나 공정의 가치가 훨씬 더 앞서는 민족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사회 정서가. 그런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못 참는다. 네, 네. 그게 굉장히 좀 강하죠. 네. 근데 좀 강한 편인데 그거를 파고들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재단 당하고 심판 받은 자는 조국이었어요.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대선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저 사람들 그러니까 집권 권력이 하는 게 공정한가? 아니면 오만한가? 저 사람들 불공정한 거 아니야? 네. 진짜 내로남불은 저들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정상근 기자 말대로 차곡차곡 쌓여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너무 심하게 심판했네. 너무 가혹했네. 미안한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자가 사단 중에서 측은지심이 인간의 인지상정의 첫 번째다. 사람이 인정에 끌린다. 뭐 아이가 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한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게 사실은 사람의 연민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그 예수도 다 마찬가지고 그게 사랑의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연민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랑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쪽은 연민의 대상이 됐고 네. 한 2년의 시간 동안 공정한 포청천으로 군림했던 사람은 불공정한 독재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받고 그거에 트리거가 된 거는 디올백이랄지 뭐 대파랄지 그 전에 대파 논란이 있기 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든가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든가 그런 게 없고 사실은 법인세 인하시키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시키고 종부세 인하시키고 뭐 이런 것들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이제 자가당착적이 된 거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대선 전에 뭐 본인은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숍에 가는 거를 봤고 또 그 일종의 뇌물을 받는 장면인 것 같은 좀 그런 것도 이제 생생히 봤던 거 아니에요. 그 뇌물이죠, 뭐.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뇌물이에요. 그렇죠. 뇌물이라고 예. 보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물가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논란. 예전에도 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적은 있지만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던 때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낮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사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물가 관리를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좀 그 대통령의 태도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화가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결과는 봐야겠지만 선거는. 근데 본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죠. 날씨 좋죠. 네. 아주 맑은 것은 아닌데, 네. 예. 뭐 벚꽃은 아직 안 졌고. 네. 이게 이제 날씨와 투표율의 얘기는 오래된 이제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연관관계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전 투표도 이제 있고 일단은 그 다음에 본 투표 날 같은 경우에 뭐 투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좀 투표소가 거리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비해서 요즘에는 바로 옆에 학교, 동사무소, 뭐 아파트 어느 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이제 좀 비가 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난번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환경이 이제 외부적인 기후나 환경 요인이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뭐 저는 이제 높아지는 이제 흐름들 가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10시 기준으로 10.4인 거죠. 10.4. 예, 여기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오후 1시에 합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럼 이거 어느 수준이냐? 21대 총선이 이 시각 기준으로 11.4% 그러니까 1%포인트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지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워낙 높았어요. 예, 한 5%포인트 높았기 때문에 요 흐름이 가면은 조금씩 떨어지고 합산되고 하면은 지난번 66.2% 코 수준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70이 넘어간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 싶고요. 지난번에 1%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투표율만 계산했을 때 1%포인트 낮다. 그러면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66 더하기 사전 투표율이 한 4 정도 높았으니까요. 66 더하기 3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아닙니까?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은 지난번으로 이제 쭉 가는 수준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1%가 있으니까 오후에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흐름이 그렇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66 아니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70까지 넘어가기는 좀 70까지 넘어가기는 하는 힘들지 생각이 않나. 드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아주 높아지는 것은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퇴근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 기자됐지만 본투표율에서는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연령대별 투표율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 얼마나 정확했나요? 나중에 뭐 한 6개월 후에 중앙선관위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연령대별 투표율이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지 진짜. 진짜고 이제 그것도 조사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개수로 안 세요? 개수 안 세요? 규모를 상당한 규모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보세요. 이제 이 비밀 투표라고 하는 걸 협의의 비밀 투표는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는 게 이제 협의의 비밀 투표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개념을 헌법적 비밀 투표를 광의로 넓히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그 정보를 또 활용해가지고 분석에 활용하는 이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식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난 비밀로 하고 싶은데 내 국가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가지고 20대는 몇 프로를 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연령대별 지지율 다 나오잖아. 근데 그건 이제 대규모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 후에. 선거 후에 또 조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출구조사에서 사전투표고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세대별 비율을 이제 출구조사하는 팀에다가 전달을 해줬어요. 그 추정을 하는 참고하라고. 여론조사 쪽에다가?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개는 하지 말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참조하라고. 그래 사전투표 표심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대에 따라서 네. 표심이 이제 성향이 확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그걸 모르고 35% 했다, 뭐 20 몇 프로 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투표로만 계산하지는 않는군요. 않는 거죠. 그리고 출구조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또 주는지는 잘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워낙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조사 기관들이 이제 당일날 오늘 조사를 막 돌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했으니까 어디에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조사도 많이 이제 대규모로 실시가 됩니다. 지난번에 출구조사를 총선 때 네.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출구조사 총선에 총선. 네. 왜냐면 그 바운더리 밖에 있었잖아요. 참 그거는 네. 어려운 문제. 그 이제 그 범위 밖에 그 있었어. 방송 3사하고 다른 데들도 시도하는 곳들이 있지만은 이제 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방송 3사가 이제 비용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KBS에 있으셨으니까 매독 그런데 들죠, 매독 들어. 예.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하나. 예. 예. 그래서 3사가 같이 해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리스크를 혼자 감당하기 싫은 부분이 커요. 리스크했지. 예. 근데 이제 예. 결과는 동일하게 배달이 됩니다. 방송사에. 과거에는 따로따로 했었어요. 맞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왜 같이 하게 됐냐는 이제 예.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하나가 완전히 큰 아작이 나면 예. 사실은 하나가 틀려버리고 하나가 맞으면 지난 대선에서 JTBC가 네, 그런 문제가 혼자 있기 했었지, 때문에 혼자 했었지.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같이 하긴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출구조사 그 받으면 결과는 동일하게 방송사에서 봤는데 보도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인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고도의 방송사별로 이제 이렇게 뭐 쭉 추적 조사들이 있고 하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레인지를 한 10석으로만 가자. 이거 불안하니까 30석으로 가자. 같은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승패가 갈리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정무적 감각이 들어가요. 그 승패라는 거는 결국은 예측치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라는 네. 방송사 출구조사의 성패.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전에 저 주니어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출구 조사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측 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한 100곳 정도를 담당해서 했는데 하나 틀리면은 이제 상당량 부분을 토해내는 계약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긴장이 되죠. 예. 예전에 그 지난 총선 때 KBS가 예측했던 게 민주당이 155에서 178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때 180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벗어날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 네. 예. 그 총선은 사실은 그 예측 조사나 출구 조사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왜냐하면 대선은 사실은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는 우리가 투표율 중요할 것 같지만은 카운팅이거든요. 네. 좀 많으면은 이기는 것이 맞추는 거 사실은 대선은 그래서 대선은 뭐 최근에는 틀린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인데 예. 그다음에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광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렇지. 근데 그나마. 이제 총선은 254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선거구니까. 예, 1등인데 이게 이제 막판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차이도 얘기하고 스몰프도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 후보의 지지층들의 투표 적극성이 높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트럼프도 뭐 샤이 트럼프가 있니 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할 때 샤이 표심이 있니 얘기하잖아요. 샤이라는 게 응답을 안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더 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어느 동네에 10명이 살아요. 10명이 사는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대 6이야. 찬성이 4고 반대가 6이에요. 그걸 뭐 어느 모일 모시에 투표를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4대 6인데 4대 2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지. 4가 다 나갔는데 저기는 6에서 2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 의지가 어느 쪽이 강하냐. 이 부분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데 비해서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고 예.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이건 지역구가 많아서 논란이긴 하지만 이미 투표를 한 예.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출구조사가 더 정확했니 여론조사가 더 정확했니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사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그 아는 사람도 포함된 여론조사보고 그렇죠. 이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 전 거를 갖다가 이제 막 한다고요. 어떤 거는 열흘 이렇게 그러면은 그 기간에 사실 민심이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선거 캠페인을 왜 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는
당일날 치러진 예측조사와 또 당일날 실시한 출구조사 중에서 선거 결과랑 어디가 비슷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를 과거에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같이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과학적으로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음. 투표 참여 의지가 주변에 보면 어때요? 많이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네.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이제 사전 투표에서 뭐 대구 쪽이나 이쪽에 투표율이 좀 낮았던 것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붐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좀 뭐랄까 그 정보의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봤는데,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언론사나 이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가 유통되는 이제 포털이 굉장히 좀 선거 동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렇죠.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다. 요즘은 다 SNS야. 네. 다 네. SNS야. SNS, 뭐 유튜브 같은 뭐 소셜 미디어 좀 이쪽에서 좀 이제 좀 지지층들이 서로의 존재를 좀 확인하고 그렇죠. 각자가 이제 좀 붐업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굉장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뭐 대구입니다, 광주입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예. 최근에 이거 보세요. 저번에 이제 사실 최경영 기자님과 얘기했던 사안인데 예. 이제 2008년, 9년에 이제 그때도 뭐 방송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정부와 대립이 있으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단 말이죠. 종편들 그렇죠. 통과되고. 2008년. 최근에도 어떤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방송사들 관심이 없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소비를 딴 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제가 봤을 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네. 우리 정상 기자님 말씀하신 그 그렇습니다. 흐름들이 있고, 예. 요건 오늘 또 선거일이니까 예, 예. 이제 그 투표 의향 관련해서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보수 정당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가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KBS가 한 5천 명 조사를 최근에 이제 막판에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30일, 1일, 네. 2일 날. 그런데 그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지층별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드시 투표하겠다 90%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7%예요.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 수치상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의 투표 적극 의향이 예. 상당히 고조돼 있다는 고조돼 것을 있다. 보여주고 제일 이걸- 높은 데는 어디냐 하면은 예. 조국 혁신당 91%니까 그래요? 제3지대에 있는 어떤 정당들은 득표율이 이렇게 나오는 지지율보다 떨어지는 데가 있고 높아지는 데가 있어요. 떨어지는 데들은 제3지대는 사실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도층들이거든요. 중도층은 관심이 좀 떨어져요. 투표의지도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는 잘 나왔는데 막판에 중도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은 이건 그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세대별로 봤을 때요. 이게 이제 60대들, 70대들 투표 의향이 높을 거 아닙니까? 예. 높아요. 아주 높아요. 막 90% 넘어가는데 예. 특이한 거는 50대에서도 60대랑 투표 의향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뭐 50대 남성, 여성 50대 남성 여성도 진보적 성향이 이제 90%가 있는- 넘는다? 넘는 거예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4050 예, 50대 예. 남자 91%, 여성도 91%. 근데 60대는 92%, 93%가 사실 네, 차이가 비슷해. 없는 거니까 40대는 어떻습니까? 40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40대 남성이 88, 40대 여성은 85니까 예전에는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났고 예. 실제 투표율도 차이가 크게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의향에서 차이가 없고 물론 이제 60대보다는 적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 갭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표율이 너무 중요한데 세대별로 왜냐하면 투표 세대에 따라 성향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보수 성향들이 그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보수 정당이 상당히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대전제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60대들 보면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이 한 35%는 먹고 들어가요. 60대에서 지역 투표에서 그러니까 60대들 표심이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 세대들이 대거 진입을 이제 60대로 하게 되면서 과거에 일방적으로 이제 연령 효과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되는 그 현상에서 보수정당이 진화되는 흐름이 좀 60대에서 약화되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이택수 대표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이런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업체들도 60대를 네. 이제는 50대 50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낮춰서 35를 얘기한 것인데 예. 그 이상들이 많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35로 보시는 보신 거군요. 거고 40
50에 가까운 경우들도 나타나는 것이고 40대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예.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이제 낮은데 이렇게 이제 박빙 경우들이 PK 같은 경우 나타나는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자 투표율이 60대보다는 낮지만 40대, 50대들이 투표 참여를 좀 더하면 또 그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 선거 결과는 카운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가면은 예. 그러니까 그 60대랑 40, 50대 투표율 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진보적 성향이 있는 40, 50대가 더 나간다는 것이니까 예. 차이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계열 정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계열 정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뭐 사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투표율이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낮아졌는데 보수 정당한테 유리하지 않았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20대와 30대의 남성에서의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약간 20대 남성이 다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특히 지난 대선. 예, 그런데 지금 조사들을 보게 되면 투표 유지가 20, 30대 낮아요. 낮죠.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예. 실제로도 낮지만 그리고 부동층 비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이전보다 낮아진다고 하면 고층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은 전체 투표율이 약간 조정이 됐는데도 보수 정당이 유리한 건 아니네. 왜냐하면 투표 참여의 유동성이 있는 세대에서도 보수 지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한번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투표율이 2030은 떨어질 수가 있고 4050은 만만치 않게 높고 네. 60대 이상도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네.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높았고 결국은 4050과 60대 이상의 싸움이 된다. 근데 네. 60대가 예상 외로 70대는 아니지만 70대 이상은 아니지만 60대가 예상 외로 민주당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보다는 꽤 있다. 60대 전반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예. 20, 30대에서는 주로 이제 남성들이 약간 투표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보수 정당을 좀 성향이 있는 층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뭐 우리가 보면은 막판에 깜짝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확 바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거를 이제 오랫동안 봐오게 되면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하면은 큰 변화들이 이제 있어요. 큰 변화들이. 왜냐하면 아직 마음을 이제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정적인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여론과 선거 민심을 봐야 될 때는 고정적인 분들이 있지만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의 충분한 유동층이 항상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선거든? 어떤 선거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든 뭐 25%든 간에요. 그런데 그 흐름들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전 이럴 때는 크게 이제 이쪽에 좋았다가 이렇게 좋았다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질문해서 답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오게 되면 그 부동층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마음을 슬슬 정해 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사실은 엄청 뒤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부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A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B를 좋아한다고 바꾼다는 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A를 좋아하는데 B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B에 안 좋은 거 하나 정보만 습득하면 여기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선 같은 치열한 캠페인, 이번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이제 막판에 캠페인을 상당히 못했는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어느 후보 진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비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해명하지 않아요, 막판에는. 저쪽도 뭐 문제 하나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부정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거만 정해주면 돼요, 유지할 근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막판에 뭐 어떻게 변화가 있어서 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가 하는데 그것들은 뒤로 갈수록 적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드렸네요. 뭐 결국 뭐 민주당 지지층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뭐 스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딱 놓고 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좀 투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투표장으로 나올 만한 그런 동력이 지금 쉽게 만들어지지 마지막 좀 캠페인 기간에 그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메시지 전달도 좀 약간 좀 어려워지면서 이게 보면 사실은 읍소는 이제 시기의 문제지 이제 할 거라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읍소와 그다음에 2조 심판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사실 캠페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네. 사실 일관성이 이제 있어야지. 네. 그래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큰 긍정적 효과를 크게 얻는 것이거든요. 하나를 그렇지. 이제 취하면서. 네. 근데 이걸 동시에 한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보수 성향층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한데 야당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결집해서 이제 지금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기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읍소하면서 심판을 한다는 거는 가령 우리가 정상근 기자랑 제가 이제 만났어요.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았는데 또 많아가지고 야 미안해 하면서 이제 주먹을 날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얘가 나를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부분에서 하자면 캠페인 전략이 좀 예. 정교하지 못했다. 마케팅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식당에서 한식 김치찌개를 파는데 김치찌개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네. 돈가스를 같이 팝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집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 집 안 갑니다. 둘 다 맛없구나. 이렇게 해서 안 가거든요. 백종원 씨가 하는 네. 말이 항상 그거잖아요. 네. 메뉴를 단순화해라. 메뉴 단순화해야 됩니다. 메뉴를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렇게 예. 일관된 메시지를 했을 때 네. 대중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을 안 가지면 선거 캠페인을 하면 안 돼요. 네. 일관되게 메시지를 했을 때 반응을 그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일요일에는 골든 클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월요일에는 범야권 200석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좀 혼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만약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결집해 주십시오. 읍소 이걸 전략으로만. 막아주실 때 이걸 일관되게 갔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선방을 이제 뭐 그것이 120석이든 130석이든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서 죽겠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사실은 막판에 보수층에게 그 시그널 전달이 네. 전 제약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였고요. 그리고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스픽스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개표 방송 계속 진행합니다. 스픽스 2024 국민의 선택 총선 특별 생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하튼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